초저출생, 초고령 사회의 가속화로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인구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어 정부 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방 소멸, 나아가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아동부가 상당히 위축되는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였노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3년은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계기로 한국교회 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대고는 물론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한 해였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한국교회가 올 한 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걸어온 길을 평가하고 앞으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매년 12월이면 한 해를 돌아보며 평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한국교를 논하다에서도 올 한 해 한국교회 주요 이슈들을 차례로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올 2023년 CTS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주목했던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는 어떻게 노력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해 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최진호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장헌일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현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서호송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중순으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 위기를 극복할 골든 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호 교수님께서는 인구학자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나눠주시면서 이야기를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어저께 통계청에서 새로운 인구 추계치를 발표했습니다. 아마 오늘 언론에서 다 보도했을 텐데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0.7대다 그러고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다들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져서 금년도 합계 출산율은 0.72가 되고요. 0.72. 그 다음에 0.68, 65, 68 이렇게 됩니다. 2026년 전까지는 몇 년 동안은 더 나빠집니다. 출생아 수도 우리가 작년에 한 25만 명 되던 게 이제 금년에 한 23만, 그 다음에 22만, 20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인구 줄고 생산 전력 인구 줄고 경제 성장이 안 일어나고 부양 부당 때문에 이게 모든 이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초에 뉴욕 타임스에서 한국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칼럼니스트가 한국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가 소멸하고 있는가. 사라지고 있는가 소멸하고 있는가. 소멸하고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이제 썼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이 지금 안보 위기도 염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합계 출산율이 1.8인데 우리는 0.7, 0.6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의 군인 수는 60만 대군 그랬는데 지금 50만 좀 지나면 30만이 돼요. 북한은 120만이랍니다. 120만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하면 이게 안보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외국 칼럼니스트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정말 절박한 위기를 우리가 느껴야 할 때입니다.
예,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맞아 힘을 모아서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계, 학계, 재계 등 각계의 지도자들이 참여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이 출대본의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장헌일 위원장님께서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1년의 경과는 어떠한지 2023년에 출대본의 주요 활동 내용과 그 의의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헌일 목사님.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타임즈 로스 다이어트 그 로스 다우셔트 이야기 중에 그 중요하게 지금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14세기 흑사병보다 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2월 2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최근 전 세계가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를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더 하나가 저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12월 3일 날 그 김정은이 그 5차 평양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강조했냐면은 출생. 김정은이요? 김정은이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대 해석하게 되면 이 인구로 가게 되면 남침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김정은 이야기는 그 어떤 대회보다도 어머니 대회가 중요하고 어머니들이 책임지고 출산율을 높여라. 1.8명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볼 상황이 아니라 지금 국제적으로 남북 관계 대치 속에서 인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와 있다는 거. 군인 숫자가 사실은 전쟁 억제하는 그 힘이 있는 그렇죠. 건데 예. 60만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줄어드는 게 참 지금 현재 북한이 2,500만이고 우리가 이대로 가게 되면 3,700만까지 늘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이 볼 때 우리 출대본의 출범이 굉장히 중요했고 작년에 8월 24일 날 우리가 출대본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저출생에 관련된 세미나하고 또 4월 달에는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단하는 그 돌봄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세미나하고 5월에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그 정책 세미나 중에서 우리 아동 돌봄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최준 교수님 같이 했던 것처럼 평가 지표가 우리 한국 지금 지표가 잘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그 문제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로 7월부터 CBS하고 같이 아동 돌봄에 대한 입법 청원에 대해서 그 서명을 해서 5개월 정도 해서 한 40만에 대한 서명을 지금 받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월달에 국회 도서관에서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아동 돌봄에 대한 대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날 서명을 받고 입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진행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22개 교단이 연합을 해서 지금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입법 청원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월이 이제 말인데 결산하는 의미에 있어서 한 해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협력하셔서 많은 서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출대본에서는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교회 안의 목회, 성도 개인의 신앙에만 관심이 머무르기보다는 지역사회 문제, 국가적 과제에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 이 서호성 목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거 현장에서 뭐 확연히 피부에 느끼고 있는 문제죠.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를 보니까 10년 사이에 12개 반이 7개 반으로 줄고 이렇게 교회 학교가 교회에서 문을 닫고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함께 공통의 인식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의 신앙 그리고 개교회 차원에서의 목회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처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가 140년인데 쭉 돌이켜 보면은
이제 구한말의 그 애국 계몽 운동을 비롯해서 일제 강점 하에서도 뭐 민족 독립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족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왔고 힘을 더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 인권 이런 문제조차도 이제 외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었던 한국교회의 그 저력이 한국교회 부흥도 가져왔고 또 우리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저출산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따르는 일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출대본에서는 교회가 저출생 극복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 내 아동 돌봄 시설을 확충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 아동 돌봄 시설 운영이 저출생 극복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원일 원장님께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009년 통계가 이제 잡힌 이후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0.6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38개국 중에 지금 최하위. 너무 많이 우리가 듣는데 좀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238개 국가에서 최하위인데 예. 이 저출산 문제 원인이 워낙 많이 있는 것처럼 뭐 일자리 문제, 주거, 보건, 문화, 환경, 뭐 도시 집중화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돌봄에 대한 이 문제에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면은 2023년 4월 통계를 정리할 때 우리가 전체 3,495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560개의 읍면동에 단 하나의 돌봄 시설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없이 다 폐원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 상황을 좋게 보게 되면 경상남북도가 100개, 110개 정도로 해서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전라남북도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린이집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지역 소멸로 연결되는 것이 이 돌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역 소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돌봄 문제를 참여하는 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통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5년 정도 분석을 했었을 때 4만 개의 어린이집이 지금 3만 개로 있어서 1만 개 정도가 5년 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이집도 폐원이 되고 있고 또 이제 2025년이 되게 되면 유보 통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또 같이 통합하는 과정도 사실 이것도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유보 통합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겠는 말을 하겠지만은 이게 정착되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시간이 없고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 한국교회 돌봄이 유휴공간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2021년도 통계를 한번 그 데이터를 뽑았는데 만약에 그 근처에 돌봄 시설이 있게 되면은 둘째를 낳을 의향이 있느냐라고 저희들이 통계해 보니까 62.2%가 이를 낳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돌봄 시설에 있어서 접근성과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공동체성, 가정 친화적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중에는 돌봄을 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이 저출산 위기, 지진뿐만 아니라 이 절벽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면 지방 도시부터 무너질 거라고 하는 우려가 큰데요. 이미 산부인과, 어린이집이 없는 지방 소도시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읍면동 아주 작은 섬에까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교회 역할을 더욱 기대하게 되는데 최진호 교수님께서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 지역 소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을 소멸부터 시작이 되겠죠. 예. 이미 아마 많이 진행됐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시설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마을 단위에서 그런 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마을 단위로 무슨 가게가 하나 있어서 뭐 매일 마침에 가서 두부도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졌고 한 몇 킬로를 가야 이제 무슨 마트 같은데 뭐 이런 지금 마을들이 아마 지방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동 마트가 생겼어요. 추록 뒤에다 세워서 그 비단 마트 얘기뿐만이 아닐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가 한 5만 개쯤 되는데 각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이제 돌봄도 물론 할 수 있고 이제 고령화되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도 많은데 그런 독거 노인을 돌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미처 여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그런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도 교회가 아마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금년에 이 우선 돌봄부터 시작을 했지만 교회 역할을 좀 더 넓혀서 정말 마을 공동체가 쉬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데는 교회가 아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교를 논하다 오늘은 2023년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입니다. 국가적 과제인 인구 문제와 교회 역할에 대해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국가 정책의 바른 방향은 무엇일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한국교회가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 사역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요. 서호석 목사님께서도 교회 건축부터 이런 공간 활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지 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목사님께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 교회도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현장을 들여다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지역, 있는 그 현장을 그렇죠. 예. 그 마을과 그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로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지역에 초중고 학교가 모두 10개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전혀 부재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한다면 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교육 공간과 문화 공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염두에 많이 두면서 이제 교인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린이집 또 초등학생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센터, 그러니까 영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지지하고 교육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본당은 사실 대개 교회가 예배 공간으로서는 주일이라든지 이제 제한된 시간 속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이제 그 공간 자체를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고 본당을요? 네, 그렇게 열려 가장 있고 넓은 그다음에 공간이니까. 또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어떤 이제 음악회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 호응도 좋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배드민턴을 뭐 쉼 없이 합니다. 이렇게 팬데믹 동안 잠깐 멈추긴 했지만 저녁 때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지금 등록한 분들 한 5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기를 좀 활용하고 있고 그밖에 이제 이런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아이들이 뭐 계절에 상관없이 실내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히 또 한편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감사했던 거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돌봄 사역을 하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한 12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의 소리, 웃음소리 이걸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의뢰의 뭐 주민총회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무슨 삼계탕 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빌려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새마을 분교회나 이런 데 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도시이긴 하지만 이 지역사회 속에서는 일종의 센터 역할을 해서 교인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그 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교인들로 변화되고 또 교회로 유입되는 그런 루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많은 교회가 강연교회처럼 마을 안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도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맞아야 할 텐데 어떤 일들이 필요할런지 장원일 원장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법인단체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한 610개 정도 되는데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고 이제 문제는 그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근거해서 그 교회 시설을 가지고 아동 돌봄에 대한 일들을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노유자 시설로 변경돼서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었을 때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그 노유자 시설로 바꿔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제 돌봄센터가 된다 한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입법청원을 진행하는 것도 영유아보육법 38조에 근거해서 목적의 사용 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초 목적에 대한 어린이집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전용 공간으로 내주기.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전국에 있는 560개가 넘는 읍면동에 어린이집도 없고 또 그 돌봄의 사각지대가 지금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는 교회 공간을 유휴 공간을 돌봄으로 환원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행 법 자체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유자 시설로 교회 시설을 종교 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만이 가능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교회 역할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입법 청원한 내용이고 또 법적으로 지금 준비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의 지금 정부 정책 방향하고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 지금 15조 원을 2023년도 예산에서 15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돌봄 교육에 대해서 1조, 그다음에 일과 직업의 양육에서 한 2조, 그리고 주거 문제가 9억 정도, 거의 다 예산이 이 예산 자체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양육 비용의 부담에 관련된 부분도 3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이 지금 15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아주 낮은 단계의 저출산 예산의 정책이다 볼 수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효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시급하게 아동 돌봄 시설들이 정교 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많은 예산들을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돌봄 시설이 시급하게 진행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에 왜 교회가 참여하느냐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간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최진호 교수님부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이 인구 문제에 개입한 게 2006년부터인데요.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쭉 집행을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만 짚어보면 첫 번째로는 사실은 왜 이렇게 출산력이 갑자기 떨어졌을까? 원인이 뭘까? 앞으로 이걸 올라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당연히 그런 이제 처방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되고 우선순위가 거의 없는 그런 정책들을 펴왔어요.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한 100가지가 넘는 거를 그냥 쫙 병렬로 늘어놓고 했기 때문에 정책의 노력을 어디에다 이렇게 집중을 하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더 이제 아쉬웠던 거는 정책을 하고 나면 우리가 돈을 뭐 몇십 조를 써서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뭐가 부족했느냐, 다음번 할 때는 우리가 뭐에 더 노력을 하고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거의 한 17년, 8년 오는 동안에 그런 피드백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뭐 그냥 전년도 한 거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또 5년 또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좀 정책을 잘 디자인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뭐 원인이 뭐냐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봄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일, 가정, 양립 중요하고 양성 평등도 원인은 다 알아요. 근데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서 우리가 어디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이걸 결정했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는 못했어요. 최근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OECD 국가 3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출산율 변화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물론 이제 이 전 세계가 아니고 OECD 35개국이지만 이 나라들에서 어떤 요인들이 출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는가 뭐가 한 8가지 변수들을 집어넣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면 이 수도권 인구 집중이에요. 우리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출산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결혼 형태를 인정하는 문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진작에 우리가 시작부터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했으면 그럼 우리가 돈을 어디에 쏘고 노력을 어디에 경주할 거를 알아서 그렇게 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OECD 국가들이지만 우리나라는 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사교육의 교육. 유럽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우리처럼 이렇게 사교육을 많이 쓰는 나라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뭐 한 20년을 되돌아보면 이게 참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뭐 뒤만 돌아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정교하게 정책을 디자인해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반드시 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초저출생 시대 가장 시급하게 투입해야 될 정책 예산이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장헌희 원장님께서 출대본에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 관련된 대응 예산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수준이 OECD하고 비교할 때 OECD가 지금 GNP 대비 국민 총생의 가족 예산 사용하는 게 2.29가 OECD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1.56%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출산 예산을 17년 정도에서 300조를 썼다는데 큰 예산을 쓴 것이 아니고 가족 예산만 보더라도 한참 지금 낮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은 2020년도에 가족 예산을 2%를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시다 정권은 이번에 이제 4%까지 가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고 또 투입된 그 예산마저도 36% 정도만 제대로 저출산에 대응 예산을 썼지 나머지에 대한 64%가 넘는 예산들은 꼬리표만 저출산이라고 붙어져 있지 다 다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 국방부에 군무원 장교 부사관들의 급여 증액된 게 987억도 저출산 예산에 들어있어요. 그거 들어있습니다. 또 산학협력 선도 육성하는 사업에 4,070억도 저출산에 더 놀라운 거는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그 인프라 학교 인프라 성능한다라고 해서 무려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입니다. 보니 고용노동부도 문화체육부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저출산 예산의 첫 번째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 또 그 어떻게 보면 문의만 문의만 젖히는군요. 그렇게 되는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문제가 먼저 시정이 돼야 되고 또 투입되는 그 예산도 지금 가족 예산 중심으로 GDP 봤었을 때 최소한 3%까지 OECD 평균 정도까지는 가야 일단 절대 예. 액수가 좀 낮은 예, 그렇죠. 가운데군요. 지금 제가 통계 보니까 저출산을 국벽한 세 개 나라 보니까 그 나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을 통합했더니 GDP가 3.37%예요. 그러니까 4%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까지 가야 저출산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좀 저는 좀 중요하게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기시다 정부에서 일본에서 12월 6일 날 기자회견에서 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라는 그 프로젝트 속에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가 3명 이상이 되게 되면 2025년부터 소득에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게 4년제 대학, 전문대학뿐만 모든 대학에 전액 학비를 지원하겠다. 지금 일본도 뭐가 문제냐면 사교육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있어도 지금 사교육이 26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집중하더라도 애들 사교육비에 교육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있는 결혼도 힘들고 출산도 힘든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 때 우리도 이런 윤삽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과감하게 첫 번째는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 자녀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문화와 가치관의 운동들이 먼저 진행이 되면서 반드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비.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유럽처럼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는 주거 문제가 또 주거 문제를 또 윤삽 법안을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지금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 종류의 예산들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 그걸 통합을 해서 18세까지 100만 원씩 주겠다. 그게 한 2억 한 3천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는 다 각자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무슨 아동수당 뭐 다 없애버리고 그냥 매월 100만 원씩 해서 18세까지 하겠다. 지금 유럽 같은 데가 16세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발상까지 물론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공청이라든지 많은 찬반이 있겠습니다만 뭔가에 지금의 현재 있는 이 법은 60년대, 70년대 만든 현행 법이기 때문에 이 법 가지고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과감하게 룬삿법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지금 일본에서 기시다 정부가 완전히 지금 2025년에는 완전히 무상으로 대학까지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이상으로 모든 예산들을 집중시켜서 교육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부분만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본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한 7, 8년 전에 공무원들 교육할 때 우리 인구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우리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교육비 엄청나게 쓰는 건 다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3명 낳으면 그냥 걔네들끼리만 경쟁하는 아이 셋 이상 되는 아이들만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학교에서 뽑아주라. 지금 사실은 대학에는 아시지만 여러 가지 특별 전형들이 많아요. 농어촌 특별 전형 무슨 그러면 셋 나면 사교육 시킬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지금 이제 대학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셋 이상 되면 그냥 채용할 때 걔네들끼리 경쟁해서 뽑아라. 그러면 사실은 정부 예산 안 들이고도 이거 해결 그런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일본이 이제 먼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우리 보니까 평균 그 등록금 포함해서 이 납부금이 680만 원이에요. 학비가 연대는 지금 915만 원까지 한 학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예산을 보니까 지금 거의 2조 원 정도, 2조 원 정도가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뛰어들기 전부터 60만, 70만 명 정도가 빚이 지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학자금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의 부분은 과감하게 정부 정책을 일단 바꿔서 낳아놓으면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전향적인 전향적인 제도가, 이게 마련이 우리 돼야 국회가 되겠네요. 예. 시급하게 지금 만약 이 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눈사법 만든다 하더라도 이 효과가 언제 있게 되겠는가 하면은 이 효과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10년이 걸리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3, 4년 정도 골든타임 이 시간 안에 시급하게 윤사법안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교육비 주거 부분들을 정부 정책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도가 보완되고 정책적 지원이 있다고 해도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동참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회가 마을 안에서 지역 주민들과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내는 공동체가 되려면 목회자나 성도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전문적이고 탁월한 돌봄을 위해서는 인력, 시스템, 시설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앞으로 교회가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면 좋을지 소속 목사님께서 뭐 간단하게라도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 앞에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요. 심어야 거둔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이제 쉬운 게 이제 돌봄의 문제인데 이런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따른 어떤 목회나 사역 시스템 자체를 차세대에 대한 어떤 비전을 얘기는 하긴 하지만 여전히 목회 패러다임은 어른들 중심이거든요. 이런 것들 전향적으로 좀 바꿔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교회 내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은 이제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찬송가 가사처럼 그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건데 우리도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조급하게 뭔가 거기에 따른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그 사역의 패턴도 바꿔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런 일을 함께 감당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요. 저희 교회에 한 가지만 좀 듣고 싶은데요. 주민들하고 교인들이 함께 일하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는 역할은 이제 교회가 자국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카페 수익금을 얻으면 이제 거기 전액 지원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해왔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운영을 같이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마을의 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구에서 예산도 따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해도 주민들이 사랑하는 사역이 되고 또 교인들과 그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이런 아까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일종의 경직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자면은 정직하지 않게 해왔던 또 과거의 모습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 정성껏 하는 정직과 정성이 더해지면 좋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2024년을 앞두고 많은 기대와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생명력 넘치는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소망하면서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준호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제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비단 정부에만 의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체들이 다 합쳐가지고 남의 일처럼 보지 말고 나도 참여해서 해야 되겠다. 정부가 할 일은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일,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 그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게 기업입니다. 출산 친화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기업인들도 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고요. 교회도 사실 종교계도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기간 내에 경제는 성장했지만 사회는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물질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교회가 우리 오만여 교회에서 매주 한 번씩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교인들하고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가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런 문화와 가치를 바꾸는 운동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소속 목사님께서도 짧게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하여튼 돌봄에 관계되고 그러면은 믿고 맡길만 하다 이런 평가가 주어지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교회가 조금 더 개방적이고 사회를 향해서 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품는 노력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주말에 그 팬데믹 전에는 토요 학교에 한 180여 명의 마을 아이들이 모였었는데 이게 지금 좀 확 줄었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여름 성경 학교, 교회 내의 학교가 아니라 마을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을 다 품고 교회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장헌일 원장님께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열심히 달려온 우리 한국교회 또 특별히 이제 아동 돌봄에 대해서 또 입법 청원에 대해서 여기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충분하게 우리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 아이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메시지 강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로서의 그래서 또 타종교와도 충분히 소통하고 또 믿지 않는 세상하고도 우리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꿔서 깊숙하게 사회로 들어가서 교회의 모습들이 꼭 필요한 우리 지역과 또 마을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다시 3.1운동의 구국 정신으로 인구의 위기 절벽 속에서 인구의 지진 속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내년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올 한 해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 중 하나인 소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문제와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내년 2024년은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의 우렁찬 첫 울음소리, 또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소리가 실컷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